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7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19거래일,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한 달 이상을 연속으로 매일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 5.6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이라 적혀 있지만 1,540원도 이제 넘어섰고요. 지금 외국인 지분 비중이요. 지금 40%가 넘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도 실질 보유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비중.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요, 우리처럼 감정 매매, 뇌동 매매를 이제 보통 하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비중을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조절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차익을 그냥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미없게 그냥 팔고 있는 겁니다. 막 그냥 꼭지에서 팔려고 막 기다렸다가 한 번에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얘기를 계속 드리냐. 세상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실은 하락도 없어요. 그리고 기계적인 매매, 다시 얘기 드리면 지루한 매수, 지루한 매도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루틴이 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사상 최대의 비투, 지금 신용융자로 주식을 하시는 분의 지금 계좌가 대략 비용이 금액이 3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죠. 여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 시간표가 이미 정해진 돈들은 쉽게 말하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어렵죠.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순간 반대 매매, 그냥 청산을 당연히 당하고 있고요. 실제 반대 매매, 청산을 당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로 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특히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조금 쉬고 특히 5월달은 어마어마한 물량 폭탄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확히는 5월 6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실상 매일 팝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냐? 한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 특히 여기 울트라 레버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간 좀 눈이 이렇게 뒤집힌 비투족들이 다 사가더라. 약간은 비꼬는 어조도 여기엔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그 주체는요, 외국인입니다. 80%가 실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승률이 좋은 주체가 누구냐?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한 60%에서 70%. 마지막 꼴등은 개인 투자자예요. 지금 평균 20% 내외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판매, 특히 2월, 3월부터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장이 뭐 들어가신 분 거의 잘 안 계시리라 보지만 확률로 보나 손익비로 보나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된, 하지만 지금은 뭐 조정이 있으면 바이 더 딥 계속 뭐 외치는 그런 기세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1만 피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00, 50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지금 잘 믿기지 않는 수치까지 지금 이미 와 있죠. 보시면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을 특히 뭐 국내 주식을 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라는 수준까지 저는 어느 정도는 다다른 게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뭐 꼭지를 모르죠.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기에는 당연히 전 분할 매도를 지금까지도 안 하셨다라면 뭐 엄청난 강세론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듬으셔야 될 뭐 본인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크립토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예요. 이만하면 된 겁니다. 뭐가 된 거냐? 바닥을 어차피 모르니까 여기서 뭐 더 떨어질 것이냐,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이냐, 이거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최적기가 아닌가가 지금 좀 반대 방향이라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조금 잠잠해져야, 지금 금처럼 잠잠해져야 저는 이제 가능성, 코인 시장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사실 뭐 주식도 주식인데 코인도 코인인데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뭐 1,540원, 뭐 1,530 몇 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고채,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돈을 한국에서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공급이 초과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에 그러면 이제 국고채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냐? 국가가 빚을 내서 이걸로 지출을 합니다. 근데 국가의 빚 그리고 이 빚을 조달하는 비용 이게 국고채 금리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은 간단해요. 빚을 더 많이 이미 빚이 있었는데 빚을 좀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늘려가면 이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는 이게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현재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자국 통화, 자국 화폐가 아니라 달러만 선호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양극화가 이 화폐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뭐 자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산업 뭐 어떤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한국 주요국 대비해서 최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지난 2월 말부터 현재 6월 초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5.2%, 최약세 꼴등입니다. 그 다음 인도, 태국보다 더 낮고요. 엔화 약세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너스 2.4%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 5.2%입니다. 우리는 그 2배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유로존, 대만, 영국 어느 정도 강달러가 상대적인 거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그리고 국제 유가를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석유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 그 달러로 그 원유를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도 저는 돌파할 기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뭐 주식을 누가 뭐 많이 샀고 팔았고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뭐 국민연금이 뭐 조금 덜 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더 많이 내고 타국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찍는 게 전 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나라 저기 뭐 주식 시장은 좀 이제 화랑인 거는 좋죠. 항상 이게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구조적이라 하면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외환 당국 우리나라 이제 뭐 장관께서 나오셔서 구두 개입한다고 이게 될 이슈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인플레죠. 원화는 약세입니다. 반면에 성장률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7월 16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저는 뭐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도 6월 16일이죠. 이때 금리를 0.25% 더 올릴 것으로 매우 유력하다. 0.75%고요. 이걸 1%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0.25%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세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은 잉여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막대한 비투, 일본의 기관 투자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사실상 수십 년간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여기에서 무료로 돈을 빌려서 미국이다, 유럽이다,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엄청나게 샀던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바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뒤로 되돌리는 거죠. 0.25%, 0.25% 이렇게 올릴 때마다 이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덜컹덜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혹은 증시의 조정이나 하락이 겹칠 경우에는 큰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AI 주식, 뭐 스페이스X IPO, 저 오픈 AI 등등등 또는 금 가격, 은 가격 잠잠해져야 지금 금은 굉장히 잠잠해졌거든요. 주식도 잠잠해져야 비로소 코인을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은 주식의 붐이 꺼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크립토 주요 뉴스, 이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Gcash라고 하는 뭐 프라이버시 코인의 가격이 좀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차드 버그라고 하는 것은 Gcash가 사실 뭐 그 코인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누군가 무한 복사가 가능했던 이제 코드상 오류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Gcash를 제가 지금은 들고 있진 않지만 제가 봤더니 Gcash가 버그를 수정을 했고요. 다들 지금 패닉에 빠져서 엄청나게 패닉셀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악당이 이걸 먼저 사용해서 막 무제한의 코인을 찍어버리기 전에 잘 막았다. 지금 Gcash 팀은 매우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성어로 오비이락 있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하필 이렇게 지금 심리가 안 좋을 때 치명적인 버그가, 이건 치명적인 버그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던 거죠. 지금은 사실 뭐 웬만한 알트코인은요, 뭐 창업자고 뭐고 투자자고 지금 뭐 죽냐 사냐 막 장난 아니. 지금 사람들의 이 분노 게이지 버튼이 스치면 폭락이고 스치면 욕이 바로 지금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 리더분들이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더 헤이즈는 오차드 풀 버그 때문에 나 Gcash 다 팔았어.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 전략 매도, Gcash 니어 프로토콜 나 다 팔았어. 오차드 풀 있잖아. 이거 안타깝네. 하지만 뭐 팔았다. 그러면서 월드코인은 여전히 들고 있죠. 저는요, 이 아더 헤이즈를 뭐 2014년에 제가 그 연사로 초청을 해서 그때 봤던 아더 헤이즈는 똑똑하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나더 레벨로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아요. 근데요, 저는 메타인지를 상당히 높입니다. 뭐 이렇게 뭐 4차처럼 이제 들리는 건 사실인데 그건 그거고요. 가벼운 언어는 가벼운 언어고 전 이 사람의 내공도 동시에 봐요. 전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게 왜 진심이냐?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것을 조금 그냥 고급 영어로 하면 이거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걸 실어다 날라요. 이슈가 됩니다. 이거 능력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세상 그 망할 것 같은 트레이더 같지 않습니까? 뭐 롱숏 해다가 뭐야 청산당하고 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 아더 헤이즈 개인의 돈과 회사 펀드를 그 멜스톰인가요? 그 패밀리 오피스라고 있어요. 그 부자분들 돈을 대신해서 불려주는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철저히 구분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이렇게 지금 팔 때는 회사 내부의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그에 맞게 파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극적으로 나 다 팔았어. 전략 매도했어. 지금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더 헤이즈는 비트코인을 수천 개 이상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수만 개를 들고 있어요. 이걸 정확한 수량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대략 하나로 추정컨대 3천억에서 4천억 이상의 비트와 이더, 비중으로 따지면 50에서 60% 장기 투자를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아더 헤이즈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나머지 가지고 삿팔인데 그 삿팔도 원칙에 맞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전량 매도했지 않습니까? 왜 팔았냐? 매크로 하락 리스크를 높게 봤던 거고요. 차익 실현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펀드, 자기 돈 아닌 돈들, 이게 이제 대신 굴려주는 게 패밀리 오피스 아닙니까? 펀드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익을 실현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잘한 겁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얘가 뭐 떠드는 것만 보면 이씨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피터 시프 이럴 때 말 안 하면 서운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봤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손실이던데 야 천재도 돈을 못 버는데 너 벌 수 있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2만 달러 얘기하네요. 2만 달러로 다시 돌아가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치르는 돈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점 대비 84%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데 속지 말아라.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막 그냥 쏟아냅니다. 피터 시프는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요. 철저하게 의도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전략적인 멘트를 쏟아냅니다. 마치 저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아요. 비트코인 2만 달러? 야 휴지 조각 그거 왜 사냐?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고 있죠. 금 파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뭐 부정적인 그 말을 얘기 드리면 이게 행동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말입니다. 대개는 방코인 인사들이 많아요. 주로 이해관계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외요. 엑셀 애들러 주니어 이 사람은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5만 4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다음 지지선이 뭐 많이 5만 4천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은 당분간 코인 투자 심리 안 좋다. 안 좋을 때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ETF에서 13일 연속 돈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가 약화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했지? 무슨 인플레이션 했지? 당분간 어려울 거야. 끝나네, 끝났어. 뭐 이런 느낌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JP 모건이 빠지면 안 되죠. 이 이름 어려운 분인데요.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반코인적 인사 그 언어를 항상 내뱉는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리티법 올해 통과 물 건너갔어. 왜 그런 줄 알아? 선거 지금 이제 있잖아. 시간 없다니까. 입법 이거 할 시간 없어. 언제? 이걸요. 법 통과도 이제 물 건너갔어. 다 틀렸다. 떠나라. 지금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좀 그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만 감정을 배제하면 굉장히 클리어한 픽처가 빅픽처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반코인 기업이나 어떤 주요 인사의 말 이건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런 언어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러려니 하고 이게 우리 그냥 뇌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더 한 분이 있습니다. 닥터 둠 아시죠? 누리엘 루비니와 공동 설립한 투자 자문 회사 아틀라스 캐피털의 대표입니다. 닥터 둠과 함께 회사를 만든 그러니까 친구라 보시면 되겠죠. 이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 6개월 하락장 시작이야. 비트코인은 여기서 최대 70%또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전제를 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반만큼만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2배 수준의 낙폭을 기록할 것이다. 목표 하단 가격은 무려 2만 6천 달러를 얘기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3만 달러 그 밑으로 갈 수 있어. 다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왜 할까요? 15만 달러면 15만 달러지 50만 달러 50만 달러지. 제가 볼 때 하등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문 기사 혹시 보시면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시티은행, JP모건 특히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100개인가 옮겼다. 이 뉴스를 항상 실어다 나르는
데이터 분석 업체는 아캄입니다. 아캄이라고 있습니다. 아캄은요. 이럴 때 항상 나와서 퍼드를 조장해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 드렸는데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부정 그 자체예요. 지금은 망한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좀 짜증나 죽겠는데 더 떨어진다. 뭐 추가 반토막도 아니고 추가 70%. 근데요. 저는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의 그 주요 이슈들이 사실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큰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22년 12월입니다. 테라로나 FTX 정말 두드려 맞고 거의 뭐 실신 직전에 있을 때 야 내년에 비트코인 70% 추가로 떨어져. 근데 금은 좀 오를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17,000달러, 6만 한 7,000달러에서 17,000달러까지 이미 마이너스 75% 됐는데 여기서 추가로 70%또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 5,000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금융시장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직접 냈어요. 70%또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비슷한 어조가 나와요. 기술주가 뭡니까? 빅테크의 미국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급락할 것이다. 주식시장과 상관관계 높은 거 아니야? 그럼 개 떨어지면 비트코인 뭐 박살 나는 거지 뭐. 지금 얘기죠. 유동성이 메말라 붙을 것이고 추가 파산이 발생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산이 이미 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된데 또 추가 파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 대세 상승이 3년 동안이나 나왔었죠. 비트코인이요. 67,000달러에서 17,000달러. 여기에서 추가 마이너스 70%. 그때나 지금이나 느낌이 비슷해요. 미국의 주식 떨어지면 비트코인 떨어진다니까. 금은 오를 거야. 왜? 안전자산이니까. 비트코인 안전자산이 아니니까. 근데요. 이거 잘 알고 보시면 스탠더드 차터드가 뭘 했는지 저는 사실 알고 보거든요. 크립토, 매매, 수탁, 글로벌 라이센스. 왜 전 세계적으로 다 라이센스가 다 따로 따야 됩니다. 금융당국으로 뭐 두바이 따로, 싱가포르 따로, 유럽 따로, 어디 뭐 저기 뭐 그 동남아시아 따로 다 따로따로 받아서 기업들 막 인수하고 뭐 그 트레이딩 데스크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망을 한다. 알고 보면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모르고 보시면 호러 무비죠. 이거 뭐야? 7,000달러 마이너스 70% 추가로? 죽겠네. 뭐 그러지 않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내년에 발생할 확률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로가 아니다. 한 2%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나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 이상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 70%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80%갈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예. 금 랠리와 동시에 금은 오를 것이다.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이다. 상승하면 더 오를 것이다. 이것처럼 그럴듯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은 뭐 더 오를 것이다. 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다. 뭐 그렇죠. 저는 지금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22년 12월 초 그때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가 2018년 12월 그 바닥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다. 바닥이 찍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투심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소위 말하는 오래되신 분들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몇 년, 1년, 2년, 3년 이런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마, 이분은 그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만든 대표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번 하락장은 사상 최악이다. 살아남으면 무적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시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금지, FTX 파산, 테라루나 사태, 마운트 곡스, 게리 갠슬러 등등도 지금 AI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격하는 지금보다 우울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무적이 될 것이고 $5의 달러 가치의 프로토콜이 등장하는 흐름을 이끌 것이다. 스페이스X의 IPO,
그 다음 유동성 다 빨아들이는 거,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팔았다. AI 지금 뭐 프로토콜 해킹들 막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다. 살아남으면 부적, 살아남으면 에피소드죠. 아 맞아 그때 그랬어. 야 힘들어. 야 게리 겐슬 레지. 과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리플 소송 그 말이 5년이지 5년은 거의 영혼과 같은 시간 아닙니까? 맞아 그때 힘들었지 뭐. 속이 되겠죠. 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은 누군들 생존 자체가 매우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한의 고통이 있을 때는요. 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버티는 그 자체가 전 실력이라 보여집니다. 당분간 그러려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니 하시고요. 모두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